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사실 그동안에 이제 배웠던 분석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활용은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운 분석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쉽게 여러 가지 용도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겨우 요거야? 뭐 이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아이디어죠.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도를 가지고 빈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빈도라고 하는 놈, 빈도와 공빈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 빈도와 공빈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이게 끝이냐 사실은 전통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텍스트 마이닝 그 분석 보고서들을 보잖아요. 보면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의 그게 다예요. 거의 그게 다. 그 이상의 것들을 잘 못 봤어요, 사실 저도 많이.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제가 그쪽 그 보고서들을 이제 전처럼 활발하게 보지 못해서 아마도 조금 더 진전은 있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데는 뭐 도움은 되지만 분석 스킬만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분석을 갖고 보고서를 쓰고 그걸 가지고 꽤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학생들한테. 지금 이쪽 분야는 너무나 분위기 좋다. 왜? 저런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분석만 갖고도 돈을 벌고 먹고 사니 이게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동네냐 이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석을 좀 이제 해보도록 하죠. 이 분석 방법들은 나름대로 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아직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진 않아요. 조금 고급스러운 분석을 할 때 이 분석 기법들이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걸 고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중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레벨 높은 그런 분석들을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그 메시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기보다는 거기서 이런 용어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구나 정도 수준이죠. 그렇잖아요? 네. 주로 이런 언어들,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내용들이 주로 언급이, 이런 말들이 주로 언급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걸 알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스타벅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까? 만약에 내가 스타벅스에 일을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에 내가 만약에 아니면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스타벅스의 어떤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싶겠죠. 스타벅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빈도만 분석해서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야, 뭐 이거 뭐 나도 하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좀 지나면 어떻게 할까? 그 데이터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알아서 분석하겠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없을까?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저는 당연히 이제 그 나와야 되는 아이디어인데 이런 분석들이 나와야 되는 분석인데 이런 분석을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뭐 꽤 많은 보고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좀 한심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전혀 이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는 용어도 몰랐고 제가 초기에 이걸 만들 때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제 하나를 만들게 됐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월드 네이버후드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제가 짓고 뭐 사실 제 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뻔한 아이디어거든. 1, 2 다음엔 3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의 분석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이 뭐냐면 스타벅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그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주 나오는 단어들 간에 또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 레벨 더 들어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에 있는 방식은 뭐였어요? 스타벅스 그러면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뭐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순서들 해가지고
봤더니 뭐 카페 뭐 먹다 뭐 맛있다 메뉴 맛 이런 단어들이 쭉쭉쭉쭉쭉 그냥 일렬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튀어나온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컨텐츠가 스토리가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를 들어 가지고 맛이라는 토큰이 있고 뭐 없다라는 토큰이 있는데 맛 없다란 말이 자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맛 옆에 없다가 가까이 이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맛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보기에는 좀 복잡한데 여기 보면은 맛있다, 그죠? 그다음 메뉴, 이게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뭐 먹다도 당연히 이제 당연한 거니까 많이 나오겠죠. 먹다는 어디서나 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워낙 많아서 한눈에 봐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요걸 차근차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스크리닝 아웃, 필터링 아웃 시키면서 내용들 보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분석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쓰려고 그 카페 데이터를 이제 크롤링을 해온 거예요. 카페 데이터 크롤링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브랜드별로도 다 이제 크롤링을 했고 카페 커피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긁은 다음에 그 중에 스타벅스와 관련된 것만 이제 뽑아서 본 것들인데 생각 외로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한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 한국이란 말이 나오는 게 좀 특이하죠. 한국이란 말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때가 작년에 밀크티가 굉장히 지금 붐이거든요. 지금도 붐이고 사실은. 원래 이 스타벅스는 메인은 아닌데 스타벅스에서도 밀크티를 하나요? 전 몰랐네. 보니까 뭐 밀크티가 블랙 밀크티 또 밀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흑당 버블티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사실은 스타벅스 잘 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흑당 버블티가 있나요? 아마 흑당 버블티가 없다면 저게 아마 흑당 버블티라는 다른 거랑 뭔가 이 스타벅스를 비교하면서 뭔가 예를 들면 불만스러워서 뭐 여기 뭐 흑당 버블티 같은 게 없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지 뭔가 비교를 하거나 하면서 언급이 돼서 나왔겠죠. 그죠? 여기 저 스타벅스 팬들 많으시잖아요. 흑당 버블티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건 지금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제 좀 정신이 없죠. 근데 실무로 들어가서 볼 때 차근차근히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그림은 제가 사실은 이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는 거를 사실은 모르고 있던 시절에 오래전에 제가 그냥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당연히 이 노드가 결국에 이 그래프는 노드와 사실은 이게 텍스트 마이닝 쪽의 방법론이 아니고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할 때 쓰는 방법론이거든요. 거기서 쓰는데 노드와 이 선을 엣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 노드는 토큰들이고 그 다음에 이 엣지는 이 둘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언급이 많이 되는 거는 서클의 사이즈를 키웠고요. 빈도수를 일반 빈도 분석에서 나온 자료예요. 언급이 많이 된 것들은 서클을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예전 버전입니다. 심플한 버전이고 제가 최근 버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색깔까지도 이제 바꿔서 넣었어요. 그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안에다가 뭔가 최대한 직관적인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 분석을 하려면은 당연히 공빈도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죠? 공빈도 데이터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개발한 코드는 있는데 문제는 그 코드는 독립적인 코드가 아니에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코드라서 그 코드를 이제 그대로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쓸 수도 없고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만들어 나가야죠. 일일이 코드를 다 제공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할 아이디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들을 선정해서 이 그림을 그릴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선별 조건은 뭐 첫째는 이제 빈도가 적으면 할 필요도 없죠. 그죠? 네. 첫 번째 빈도 분석에서 빈도가 적은 거 싹 발라내고, 이거 했었을 때는 아마 이게 40인가요? 40 정도 미만 빈도는 다 날린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의미 없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안에서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 같은 게 만약에 내가 걸러내지 않았다. 그럼 뭐뭇을 뭐 아니면 뭐 여기도 나와 있죠. 먹다 이런 말은 애매해요. 이걸 없애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왜 우리 먹다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 마시다나 아니면 이 먹다가 다른 거랑 연결되니까 문장이 되게 하려면 그냥 살려두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죠? 네. 하지만 큰 의미는 없죠, 이런 것들. 특히 그 스타벅스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먹다 같은 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분석 목적에 맞는 의미 있는 단어와 의미가 별로 없는 단어를 어떤 기준으로 발라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이제 옆으로 새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 토큰들을 저 나름대로 분류하는 그 일종의 구렛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분류를 해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브랜드, 뭐 이런 제품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그 기업 같은 주체, 그 다음에 프로덕트나 서비스나 속성 같은 거는 이제 객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에 이제 행위, 액션, 그 다음에 평가 내지는 인식에 대한 표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분류를 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 필요에 따라서 선별을 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객체와 주체, 그 다음에 행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행위, 그 다음에 평가, 요 네 개에 해당되는 유형의 토큰만 이 안에 집어넣자.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 토큰 간에 이제 관계를 측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공민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민도 계산하는 테이블을 하나, 공민도를 계산하는 코드가 하나 필요하죠. 사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빈도 분석하고 빈도가 조금 더 들어간 건데, 근데 이때도 처음 앞에서 이 스텝 1에서 쓸데없는 토큰들을 왕창 떨어내야지. 이거 안 떨어내면 이게 뭐 토큰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0개 다 해보세요. 그럼 10,000바이 만이거든요. 10,000바이 만에 엄청난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10만인가? 10,000 곱하기 만은 10만인가 어떻게 되나요? 그 엄청난 양의 매트릭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막 완전 뭐 헤매겠죠. 시간도 엄청나게 갈 것이고 분석도 어렵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만약에 10,000개 토큰이 있다 그러면 그걸 왕창 털어내고 뭐 한 300개, 뭐 한 400개 이런 토큰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300개에 대해서 300개면 300바이 300이 되잖아요. 그죠? 9만 개인가요? 9만 개 셀이 만들어지는 거죠. 9만 개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해서 엑셀 시트에다가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직관적인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이 부분을 이해 잘 못하니까. 이 네트워크 분석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네트워크 중심성 계산이라는 그런 그 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싸 토큰이 뭐냐 이거 측정하자는 거예요. 인싸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 흔히 쓰는 표현이라서. 이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개발된 거다 보니까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발된 거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중심이 되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간에 서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페이스북으로 서로 뭐 팔로잉하고 뭐 친구 맺고 뭐 이러면 그거를 저 링크로 연결한 다음에 저 인간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300명 중에서 누가 가장 다른 사람들하고 가장 뭐라고 그러죠? 소위 인싸인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제품을 갖다 알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테니까. 그죠?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소위 그 세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말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그냥 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있는 그 프레임 그 그래프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센트럴리티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거 써먹는 수준이지 토큰에 맞는 이 워드 분석에 맞는 그런 센트럴리티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 동네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분석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체계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요 놈을 써먹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각 노드마다 이 센트럴리티 얘가 인싸인 정도를 점수화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은 그 수치를 계산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요때 필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 X라는 이제 모듈인데 네트워크 X를 가져다가 이건 이제 세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네트워크 그냥 이런 그래프 만들고 분석할 때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원래 있었던 거 옛날에. 그래서 요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이 중에서 센트럴리티도 측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비트니스 센트럴리티 뭐 요걸 가지고 이제 맥의 중심성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러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그나마 그 중에도 이 워드 분석에서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가장 좀 바람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쓴 것뿐이고요.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X 라이브러리를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비트니스 센트럴리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데이터 집어넣고 때려 넣어서 각 토큰별로 중심성 지수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인싸가 되는 토큰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인싸가 되는 토큰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서클의 사이즈를 이 센트럴리티를 가지고 사이즈를 하면 그것 또한 재밌는 분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요 노드가 요 표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가 보다. 왜? 다른 거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요. 토큰별로 이 스탯3 뭐냐면 토큰별로 이 센트럴리티 계산하는 거예요.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여러분이 그냥 못하니까 제가 네트워크 X라는 라이브를 소개한 거고요. 여기서 비트니스 센트럴리티를 가져다가 이용하면 각 토큰별로 얼마나 얘가 중요한지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 네트워크 X에 그림 그리는 이제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불러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죠. 이 노드의 뭐 사이즈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이 줄긋기도 문제가 뭐냐면 이 세마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갖고 있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링크는요. 그 웨이트 개념이 잘 없어요. 대부분의 그림들이.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친구를 맺잖아요. 팔로잉을 하잖아요. 그러면 라인이 하나씩 그어지죠. 그죠? 그런 용도거든 여기는. 이 원래 그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가 누구랑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많이 자주 됐느냐라고 하는 동시에 자주 나와야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보고 싶은 건데 이건 한 번만이라도 나오면 그냥 라인이 거버려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중요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얼마나 이 둘이 자주 같이 언급이 됐는가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 가지 방법은 이 공빈도를 가지고 공빈도가 높으면 이 둘 간의 거리를 짧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직관적으로 근처에 있으면 언급이 되게 많이 되는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선을 굵게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좋습니까?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초딩 수준의 질문이에요.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르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내용에 따라 이제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거리가 길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왠지 저거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둘을 가깝게 할수록 공빈도가 높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보시면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이 토픽에 따라서. 왜냐면 같이 붙었는데 그 둘이 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너무 큰 노드가 두 개가 바로 옆에 있으면 막 엉키고 막 이래가지고 잘 보기가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론보다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노드를 구성해 주면 되는 거죠. 이 거리를 갖다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이렇게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주 같이 언급이 되는 거는 가깝게 노는 게 일단은 가장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는 뭐 여기 제가 키가 되는 이제 함수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걸 이용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이슈가 있어요. 네 가지라고 적어놨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를 띄워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누굴 노드로 선정할 것이냐. 일단 최소 빈도를 잘 정해야 돼요. 이게 얼마면 좋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질문이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뭐 내가 데이터가 총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최소 빈도보단 그러니까 빈도 비율을 가지고 저는 많이 해요. 비율이 만약 전체 메시지에서 빈도 중에서 뭐 이게 3% 미만이다. 그럼 저는 보통 제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에 3%면 그거는 뭐 제끼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토큰별로 딕셔너리를 독자적인 딕셔너리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에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체, 행동, 객체, 평가. 나중에 제가 만든 시스템을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냥 보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잠깐 보여드린 그렇고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만든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딕셔너리를 따로 만들어서 이런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얼마나 인싸인지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여기 얘기한 네 가지 네트워크 중심성을 계산하는 네 가지 말고도 더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흔한 것들인데 그냥 짤막하게 설명만 드리면 연결 정도 중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텍스트 마이닝 쪽에서 쓸 게 아니라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쓸만한 중심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연결 숫자 그냥 노드가 있으면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이 다른 거는 이거는 이 링크 숫자만 심플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한테 안 맞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정도를 가지고 한 건데 이건 뭐냐면 노드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각 노드에 대해서 이 노드라면 이 노드 입장에서 다른 노드까지 이건 한 번에 가죠. 여기까지 한 번에 가요. 여기까지는 지금 두 번에 가죠. 여기라면은 여기 있는 노드라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걸리고 여기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세 번이네. 여기까지 가면 네 번이고. 그래서 요거 입장에서 다른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사실은 노드까지 다른 노드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짧을수록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엔 더 우리 관점에서 조금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이 최단 경로 기준의 중심성이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두루두루 모든 표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노드란 얘기인데 그거 외에도 웨이트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결론이 뭐냐면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이 워드 분석하는 용어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다른 지수를 이제 따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걸 쓰기에 코드를 짜서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뭐 그런 중심성 기준의 어떤 그
수치 계산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굳이 쓰겠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뭐 요 매개 정도 중심성 요거를 쓰거나 이 근접 정도 중심성도 뭐 쓸 수 있는데요. 써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매개 정도 중심성을 가지고 하는 게 그나마 이거 없어 잇몸이라고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시각할 것이냐. 당연히 노드를 색을 가지고 어떤 주체인지 객체인지 뭐 행동인지 평가인지 이런 걸 표현해 준다거나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이에 대해서 이거를 연관성으로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굵기를 가지고 이 연관성을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프 스타일이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 스타일을 완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되는 변수 하나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토큰들을 쫙 붙여가지고 나머지 토큰들의 관계를 이렇게 커피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쉽죠. 그렇죠? 예. 이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다른 데 잘 안 나오는 건데 아까 스타벅스는 한국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이 블루보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뉴욕, 서울, 그 다음에 모태산도, 신주쿠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뭐 삼청동이다, 뭐 성수 여기 일본도 나오네. 성수동, 네? 뚝섬역, 뭐겠어요? 뻔하죠. 뭐 야나 뭐 예전에 이거 블루보틀 내가 뭐 신주쿠에 가서 내가 먹었었는데 뭐 어쩌더라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다음에 뭐 한국에는 뭐 삼청동에 있고 성수동에 있고 뚝섬역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러니까 요걸 만들었을 때가 좀 됐어요. 작년이거든요. 작년 초 그래가지고 블루보틀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때 막 이제 진입하고 나서 사람들 어디 있니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야 내가 옛날에 뭐 일본 갔었는데 뭐 신주쿠에 갔더니 그 블루보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온대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 말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맛있는이란 말 그다음에 뭐 예쁜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명한 이런 것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보면 눈에 띄는 게 웨이팅 뭐겠어요?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뭐가 없다. 근데 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없다에 대한 세부적인 연관어를 찾아내 보면 알 수 있겠죠. 뭐가 자꾸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죠? 네. 버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버블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석으로 막연히 그냥 어떤 단어가 많이 떠오른다 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약간의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실은 세만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하면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걸 잘 정리하면 요 그림을 잘 빈도 분석한 거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윗사람한테 내가 보고를 한다. 그랬을 때 빈도 분석하고 보여주고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닙니까? 피곤하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보겠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별로 많이 다듬은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뽑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좀 보기 좋게 좀 다듬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쁘고 직관적인 결과물들이 좀 보이겠죠. 네. 자, 이 정도면은 세만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는 이제 얘기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걸 하도록 하죠.
이 메시지 유형 분류라는 것도 이제 꼭 필요해요. 보통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하고 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그 다음으로 가장 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 건지 당연히 관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분석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갖다가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이 메시지는 욕하는 거다. 이 메시지는 칭찬하는 거다. 알고 싶은 거죠. 이때 쓸 수 있는 방법론이 뭘까? 이게 바로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감성 분석.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메시지 분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긍정, 부정 분류하든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희노애락을 가지고 메시지를 분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적합한 메시지냐 아니냐 분류, 뭐 스팸 같은 거 털어내거나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분류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보다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회사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한테 맡기셔야 제대로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앞에 있는 분석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긍정, 부정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뭐 이제 좀 현란한 드리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NLP, Natural Language Process를 우리는 도입해서 이걸로 단순 빈도 분석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읽고 판독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제 이런 어필을 할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이 형태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까는 빈도 가지고 그냥 단순히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문장을 갖다가 형태소 분석을 쪼갠 다음에 그죠? 그 쪼개진 토큰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거기서 쓸데없는 조사도 다 빼버리고 아니면 이 쪼갠 것들에 대해서 품사를 부착해서 이거는 주어다, 뭐 이건 명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동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단위 네? 아니면 구문까지 넓혀서 이것들을 욕하는 거다, 칭찬하는 거다 분석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준까지는 뭐 못 가죠, 당연히. 네, 이 수준까지 가려면 너무 복잡해. 어떻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게 이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NLP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NLP 제대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적절치 않죠. 우리가 이런 엔지니어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일단 형태소 분석을 하고 왜 쓸데없는 뭐 나는 할 때 는 같은 거 없애야 되니까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피스 바이 피스에 대해서 명사, 동사 뭐 이런 걸 뽑아내 가지고 이 명사와 동사만 뽑아내서 명사, 동사, 형용사만 뽑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 정도. 네. 아니면 내가 아예 이 동사 형사가 아니라 동사 명사가 아니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뭐 주체, 객체 뭐 이런 행위 뭐 이런 평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KW도 말은 쉽지만 사실 이게 그 텍스트 마이닝 회사들의 주 메인 그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여러분이 하게 되면 두 가지 어프로치를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성어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생으로 컴퓨터가 우리 회사에 막 빵빵한 컴퓨터가 있다. 아니면 뭐 클라우드에 있는 그 컴퓨터 리소스를 갖다가 내가 돈을 주고 많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하면 학습 방식, 그러니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감성어 사전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감성어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은 쉽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학습 방식을 하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에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긍정이다, 이거는 부정이다 라고 하는 답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니까. 근데 그 레이블링 작업도 여러분 좀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고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왜 AI 쪽으로 가면 마치 모든 일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쪽 분야를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 보니까 내가 뭔가 이거 예측하는 뭔가 작업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예측하는 작업을 하려면 얘를 먼저 학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 사진은 뭐 마시고 있는 사진이고 저 사진은 춤추고 있는 사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레이블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제가 알기로는 객체 인식, 뭐 커피다, 차다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일부 쓸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로 들어가면 데이터가 없거든요. 정답이 달려있는 데이터, 레이블링이 달려있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성어 사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인터넷 뒤져보시면 제가 유튜브 사이트를 올려놓고 하는데 영화에 대해서 후기를 갖다 놓고 별 하나부터 5까지 넣은 그런 데이터가 공개된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레이블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감성어 사전을 이용하는 방식하고 학습 방식으로 이제 있는데 감성어 사전 이용하는 경우는 학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아무 데이터나 하나 가져다 놓고 감성 사진에 집어넣어서 판독해가지고 긍정이다 부정이다 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쉽기 때문에 제가 감성 사전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키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먼저 똑같아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그 토큰, 평가의 기준이 된 토큰들 선정해야 돼요. 모든 단어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에 있는 모든 그 단어들을 다 긍정 부정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메시지에서 쓸데없는 토큰들을 다 발라내는 거죠. 중요한 토큰들만 남겨놓고 그 토큰들이 예를 들어서 형용사 긍정 부정은 아마 형용사들이 많겠죠. 그죠? 네. 형태수 분석하고 나서 거기서 형용사 뽑아낸다거나 뭐 이렇게 도 되겠죠. 감정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 네? 이런 평가 이런 것들 그런 것만 남겨놓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심플하게 100개가 있다 쳐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스타벅스에 갔는데 내 거기서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맛이 뭐 어떻고 뭐 분위기는 좋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맛, 네, 분위기, 조합 이런 식으로 그 키가 되는 단어들만 뽑은 다음에 스텝 1은 뭐 특별한 얘기 할 게 없죠. 스텝 2는 그 중에 맛 그러면 여기서 뽑아낸 게 결국에 만약에 뭐 맛 있다. 그 다음에 뭐 분위기 그죠? 네. 또는 좋다. 이런 3개가 나왔다 쳐요. 첫 메시지에 여기에 3개가 있었어요. 이 3개를 갖다가 사전이 있어요. 사전 안에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이 사전에는 이렇게 1g만 있는 게 아니라 2g짜리도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게 누군가 이제 엄청 고생해서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막말로 표현하면 생 노가다인데 여기에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표현들을 쫙 집어넣어 놓고 그죠? 집어넣어 놓고
요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정, 긍정, 그 다음에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놓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아, 요거는 부정이다. 그래서 뭐 좋다 있다 그러면 좋다면 아 이거는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전이 별게 아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 이걸 점수로 만들어서 무지 좋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그 쉽게 해서 이제 이 한국어 감성사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값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는 이제 KNU 한국어 감성사전이라는 거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영어의 경우에는 이 센티 워드넷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마디따가 있으면 이 마디따를 여기다 이 딕셔너리에 집어넣어서 이 소위 이 모듈에 집어넣어서 마디따를 집어넣으면 이 모듈이 토해내죠. 뭘 토해내냐면 아 이거는 뭐 2점이다, 뭐 1점이다라고 하는 값을 토해내줘요. 그게 뭐겠어요? 긍정, 부정 수치겠죠. 긍정, 부정 수치를 1, 0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뭐 1점부터 5점까지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건 그 딕셔너리 쓴 사람 마음이잖아. 그죠? 예. 나오면 그거를 보고 내가 아, 이 메시지는 긍정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부정 메시지다. 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누가 예쁘게 알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알아서 그냥 문장 집어넣으면 긍정, 부정 탁탁탁 토해내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 그걸 만든 사람들이 공개하고 있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근데 뭐 공개하지 않아도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스텝 1은 뭐 뻔하니까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스텝 2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스텝 2를 가지고 보면은 스텝 2에서 키가 되는 게 이제 한국어 감성사전인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여기 한국어 감성사전이 뭐냐면 비즈니스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일반적인 감정 표현을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 평가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 부정하고 일반적으로 긍정 부정하고 공통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이 감성 사전은 비즈니스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각 단어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나름대로 6,000개 뽑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2g 뭐죠?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죠. 두 단어랑 2개. 예. 상당히 많이 포함을 시켰죠. 한 7,000개. 근데 나머지는 어구도 일부 긴 단어들이 긴 표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모티콘도 일부 넣었다는 거죠. 꽤 많이 넣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중립은 0. 긍정, 매우 긍정, 부정, 매우 긍정해서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5개 값을 토해내 주는 거죠. 얘가. 어떻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겠지. 그죠? 네. 수치를 스코링 어떻게 하느냐는 뭐 딕셔너리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아래 그 다운로드 링크를 붙여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나 또 뭐 쳐보면 금방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의 키가 뭐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이 바로 요 딕셔너리에서 비교를 해서 단어 하나를 입력을 하면 그 단어를 딕셔너리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딕셔너리에서 이거는 3이다 4다 폴라리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뭐 이제 밸런스니까 그 양성의 그 긍정적인 값 부정적인 값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돼서 그 값을 뽑아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랑 형태소까지도 뽑아내 주는데 뭐 형태소는 지금 이슈는 아니고 그거 할 때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뭐 그런 부분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센티월드의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걸 같이 또 쓰고 있거든요. 같이 집어넣고 파일을 돌려야 된다는 거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요. 코드만 보고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중요한 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성사전은 지금 사실은 알아서 지가 2 뽑아내고 1 뽑아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끝난 게 아니냐면, 지금 이 감성사전은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그냥 평가해 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문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좀 심플한 직관적인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참고하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메시지가 이렇게 있어요. 메시지 뭐 1, 2, 3. 여기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토큰들이 있겠죠. 그죠? 예. 이 토큰들을 갖다가 보내서 이 딕셔너리에 보내서 감성사전에 보내서 값을 뽑아봤더니 첫 번째 케이스는 이 5개가 모두 다 여기 4개인데 이 4개가 모두 다 만약 예를 들어서 다 플러스 값만 나온 거예요. 다 플러스 2, 플러스 1, 아니면 0, 아니면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분석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에 포함된 기준 토큰들이 모두 긍정으로 나오거나 또는 모두 부정적인 표현만 나온다. 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그러면 뻔하죠. 그죠? 이건 부정 메시지구나. 그만 판단하면 되잖아. 아니 이건 긍정이구나. 그죠? 네. 어렵고 없겠죠. 근데 만약에 분석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는 토큰들 중에 두 번째 거 해봤더니 요건 플러스 값이 나왔고 플러스 요거 2였어요. 요건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그냥 합치면 심플한 방법은 그냥 더하기 하는 거죠. 썸 해버리는 거예요. 썸. 그럼 될까요? 그냥 수리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리얼하게 멘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글에서 야 이건 욕하는 거야, 이건 칭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결정적인 기준이 과연 뭘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표현이 하나 있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메시지의 토탈 최종적인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막 야 끝내줘 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별론데 아니면 이건 약간 가격이 좀 비싸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러죠. 저거는 그래도 칭찬이잖아. 저건 긍정이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얘기하죠. 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그러면 그거의 절대값을 보고 만약에 다른 건 마이너스 값다 마이너스 1, 1인데 플러스는 2가 있다. 2가 있다. 그럼 나는 이거를 긍정으로 나는 평가하겠다. 이게 제가 생각한 기준이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이 해보세요. 해보고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또 따지면 이 기준이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표현이 그거예요. 절대값이 높은 단어를 가지고 그냥 평가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자리가 3개가 나오고 플러스 하나라도 플러스가 아주 강력한 표현이 나오면 그냥 그걸 쓰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만약에 여기 갔더니 여기는 이게 플러스 2고 플러스 2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지금은 다시 말해서 제일 높은 값이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플러스 2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여기 두 개가 있죠.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의 빈도수가 높으면, 다시 말해서 플러스 2가 여기가 더 많다면 그 놈으로 가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이 11것이면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기준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그걸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상식적인 판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생각이 없을 때는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 판단 룰을 더 좋은 아이디어 찾아내면 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복잡하게 막 섞을 수가 있어요. 뭐 로직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직접 데이터랑 비교해서 사람이 샘플을 가져다 놓고 뭐 샘플을 직접 사람이 읽고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답을 찾아내놓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랑 예를 들어가지고 뭐 로직 같은 걸 가지고 다른 분석을 돌려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보고 기준치를 찾아내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예.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감성사전을 가지고 이 긍정 부정을 분석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드린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무슨 이유냐면 첫째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가 없는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할 때 쓰기에 좋아요. 왜? 내가 따로 레이블링이 된 그런 데이터가 없어도 되고, 그죠?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죠. 정확도는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막 괜찮네. 뭐 이거 쓰면 되겠네. 해보세요. 제가 했던 것들은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야 다른 거 헤매지 말고 이거 쓰면 되겠다. 이렇지 않아요. 해보니까 부족해요. 왜 부족할까?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그런 긍정 부정 판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꼭 답은 아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일일이 이런 사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어렵냐면 진짜 애매한 게 많아요.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 쓰는 뭐 졸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졸라 그럼 이게 도대체 긍정에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부정에도 강조가 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어로 치면 그런 거죠. badly라고 하면 bad이 나쁜 거냐? 아니거든요. 또 좋고 이게 긍정도 쓰이고 부정도 쓰이고 또 이게 시점에 따라 달라요. 옛날에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었는데 지금 점점 긍정적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덕후라는 거. 그 예전에는 부정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덕후가 상당히 좋은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시기가 변하면 바뀌어요. 이게 또. 그리고 사람들마다 긍정 부정에 대한 판단이 또 달라요. 보니까 우리 학생들 시켜보니까 얘는 이걸 긍정으로 표현해놨고 쟤는 저걸 부정으로 표현해놨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접 안 해보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치 않아요. 굉장히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평가 절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이 단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그 사전의 분류가 우리가 하는 거랑 지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분류가 적절치 않았던 거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것도 사실은 생으로 누군가가 다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하나 더. 이게 감성 사전이면 긍정 부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섭섭하죠. 나는 진짜 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희로애락. 희로애락을 더 디테일한 감정을 갖다 측정하고, 실제로 이런 희로애락 가지고 뭐 주가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 작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희로애락으로 들어가 좀 더 이제 재밌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긍정 부정마저도 좀 제대로 된 사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쉬우니까 일반적인 사전인 그 감성 사전을 일단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냐면 감성 사전을 안 쓰기로 좀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전 대신에 제가 만든 딕셔너리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제 걸 가지고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서 하는 걸 했는데, AN을 써서 했더니 당연히 그게 성과가 저한테 훨씬 좋았어요. 근데 그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그 데이터에 대해서 더 우수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예측력 높이고 싶다? 그러면 감성어 사전을 쓰면 안 돼. 내가 볼 때. 내가 따로 사전을 만들든지 또는 뭐 ANN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도로 생각하면. 네. 자, 그 다음에 희노애락으로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미국에서 했던 유명한 예인데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불친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텔레마케터들 뭐 이런 사람들 가면 보통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옆에 막 사탕이랑 막 간식 같은 거 군것질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배가 고프면. 그래서 이 배고플 때 넌 내가 아니야. 뭐 이런 유명한 이제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When you're hungry, you're not yourself.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니커즈에서 뭐를 했냐면 헝그리를 숫자로 표현한 지수로 표현하는 이제 알고리즘 만들어서 헝가리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매일 이제 공개를 해요. 사람들이 오늘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수치로. 네. 수치를 보여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로 끝나면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 그냥 보여주고 끝난 거 아니야. 나 빅데이터 같은 거 만질 줄 알아. 이러고 끝난 거야.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연결하면 될까? 이 회사에서 뭘 했냐면 그날 그 불쾌 지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트위터에서 긁은 것 같아요.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 그 기사를 보니까 트위터에서 14,000개를 매일 긁어서 그걸로 감성 분석을 한 다음에 오늘 사람들의 감성이 여기서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감성이란 기쁘다는 거죠. 우울하다, 기분 나쁘다. 10단계로 표현을 해놓고 그 단계별로 모바일 쿠폰을 기분이 나빠질수록 할인을 많이 하는 그래서 심한 건 90%까지 할인하는 그런 쿠폰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당신의 감정을 신경 써주고 있다. 조금이라도 이거 먹고 기분 내라. 나름대로 꽤 재미있는 이런 캠페인이죠. 사람들 그 구경도 할 수 있고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할인 쿠폰을 줘가지고 뭐 할인까지 되게.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뒤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심오한 아이디어들이 있죠. 첫째, 뭐예요? 빅데이터 중에 텍스트 데이터를 감성 분석까지 하겠다는 거,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감성 분석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만든 분석 결과를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사이트에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죠?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나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은데. 그래서 구경하러 와요. 쫙 구경하러 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홍보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홍보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당신을 걱정한다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이제 좋은 이제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연결하느냐? 사실 여러분 스니커즈 살 때, 스니커 같은 이런 초콜릿 바 하나 사는데 여러분 그 앱 깔겠어요? 자동차나 금융이나 이런 거라면 앱을 깔겠죠. 그죠?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저먼트 가능하죠.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콜릿 바 하나 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속적인 컨택할 수 있는 CP, 커스터머 컨택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샴푸 같은 경우에 못 만들죠? 왜? 그 사람들이 미쳤어? 초콜릿 바 하나 사면서 이걸 무슨 뭐 앱을 깔고 그러게? 그죠? 근데 지금 깔았잖아. 그죠? 제가 예전에 CRM 얘기하면 가끔 그런 분들 계셨었어요. 샴푸나 비누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어렵죠, 당연히. 네, 어렵죠. 그런데 가능하죠. 아이디어를 잘 만나면.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희노애락 이 메시지 분석도 사실은 이거 딕셔너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누가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겠습니까? 내가 만약 지금 당장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 쉽게 못 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 그 프랙티컴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죠? 타픽 잡느라고. 네. 제가 왜 여러분들 그 플랫폼 공부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그 플랫폼으로 제가 지금 보면은 옆에 막 그래프 같은 거 그린 거랑 뭐 이런 웹페이지 만드는 걸 만들었죠. 네. 그거 만든 이유 중에 하나 이거 가능하지 않나? 여러분이 트위터 같은 데서 문장을 긁어다가 뭐 긍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희노애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있는데 뭐든지 간에 뭐 희노애락만이 아니라 뭐 뭐든지 간에 만약 외로움이다. 그럼 외로움이나 하나의 그 앵글만 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이걸 그리는 거죠. 이걸 그려놓고 이거를 뭐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니면 이런 정보를 유용하게 생각하는 어떤 산업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제가 아이디어 한번 드려볼까요? 난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프로젝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만드는 것까지 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해볼까요? 난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심플하게 이런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심플한 지수라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 컨텐츠 거기에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국민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좀 우울하다.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약간 외롭게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러면 외로운 사람들 위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바로바로 내용 바꿀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뭐 이런 뭐라 그래요? 달래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 시나 뭐 이런 거를 들려주는 프로를 만든다. 예? 아니면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한다. 그날은 막 사람들 화난 사람이 너무 많아. 예? 그럼 화난 사람들한테 또 어떤 그런 배려해주는 아니면 뭐 시리즈를 만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인생에서 화가 났던 경우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토크쇼 같은 데서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컨텐츠 만들었다가 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자주 보지 않을까?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억울해. 예? 억울한데 갑자기 그런 컨텐츠가 나왔다 그러면 더 보지 않을까요? 내가 외로워.
더 보지 않을까? 예?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그 유튜버들 있죠. 예. 콘텐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이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가지고서 제가 볼 때. 네. 꼭 그게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 이제 그냥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길래 뭘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할 게 너무 넘치는데 어? 이게 실패하건 성공한 거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뭐 프리티 컴플은 사실. 자, 제가 그 웹 텍스트 데이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를 보여드릴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이제 내용이 될 텐데 제가 슬라이드에 이제 웹페이지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연구나 뭐 이런 것들 중에 빅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연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집어넣은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중급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다뤘어요. 하나는 그 의미 자체, 메시지 자체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만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메시지를 분류하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긍정과 부정을 분류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감성 사전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론을 제가 얘기를 했고 사실은 좀 시간이 되면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해서 메시지를 분류하는 걸 하면 좋을 텐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다룰 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답이 있는 데이터,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쩌다 갑자기 한번 써야 되는 경우에는 쓰기엔 좀 어렵죠. 예.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장단점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제 생각에는 감성사전을 이용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성사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방법론을 이용해서 직접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 실무에 썼을 때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에 제가 사실은 세 가지 방법론을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토픽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쳐보시고 빅데이터 쳐보면 토픽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 넘어가려고 하냐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그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인터넷 보면 마치 굉장히 유용한 것처럼 실제로 뭐 이렇게 막 그 소개해주고 막 이런 파이썬 코드 있고 되게 많거든요. 네, 많은데 실제로 그 토픽 어널리시스에서 쓰고 있는 방법론이 그렇게 뭐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게 그렇게 뭐 대단한 방법론은 아니거든요. 뭐 예전에 쓰던 방법론 중에 이제 LDA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어요. 이런 빅데이터형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방법론인데 뭐 레이턴 드리슐렛 뭐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쓴 거예요. 그걸 대부분은. 예. 마치 뭐 새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방법론 자체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방법론을 여기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그냥. 네. 그런데 그 방법론이 그 LDA라고 하는 방법론이 제가 뭐 저는 익숙하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방법론이 아니고 그 워드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제가 해봤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좋을까? 해서 그 코드 갖다 놓고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별로예요. 그 사이트에 보면 이제 잘 정리된 것들, 유난히 잘 된 것들을 이제 올려놓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뭐 분야에 따라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큰 기대를 할 만큼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예 설명을 제가 스킵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그거를 안 쓸 생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메이저 중에 두 가지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토픽 어널리시스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활용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제 사실 제가 직접 했던 자료를 이제 분석한 걸 갖다가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제가 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된 이제 계기가 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게 아마도 2018년이나 16년인가 17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분야를 사실은 저도 잘 모르던 시절에 저는 이제 온라인에 있는 어떤 후기들을 이제 온라인에 있는 구전에 대한 연구 같은 걸 많이 했었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장을 하면서 바이브 컴퍼니로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음 소프트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 회사 중에 이제 앞서가는 회사죠. 거기에 이제 계신 분이 지금은 이제 그분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사장님 아니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됐어요.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긁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지만 그 긁어다가 결국엔 긍정, 부정 분류하고 이런 게 이제 메인이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여러 회사들을 전자회사 뭐 이런 회사들 가서 이 데이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이걸 좀 받아다 쓰지 않겠느냐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막 떠드는 게 구글 트렌드로 표현을 하죠. 온라인상에서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애플에 대해서 아이폰에 대해서 뭐 막 떠들고 뭐 욕하는 것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데이터만 팔겠다는 건데 그 데이터 so wha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라인상에 떠드는 게 그게 우리 회사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왜 돈을 주고 사냐. 이건 단지 당신들이 집계한 숫자일 뿐이다. 당신들이 집계한 숫자. 근데 이 숫자가 정말로 우리 회사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여기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냐. 당신의 숫자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마켓 쉐어대로 그 볼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마켓 쉐어처럼 그 메시지 숫자가 크면은 마켓 쉐어가 그만큼 크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애플 같은 데가 이제 막 스마트폰 막 초기였으니까 굉장히 관심 많고 글은 많았지만 마켓 쉐어 따지면은 뭐 기존의 그 폰 메이커에 비하면 마켓 쉐어 훨씬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제 메시지만 보면 메시지의 쉐어를 보면은 애플 쉐어가 훨씬 컸거든. 그러니까 이거 웃기지 않냐? 이거 뭐 이게 무슨 말이 안 된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쪽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단순히 어떤 긍정, 부정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과연 매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고는 팔 수가 없으니까 설득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고민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조언을 하다가 제안을 했죠. 데이터를 나한테 만들어서 보내달라. 보내주면 내가 그 텍스트 데이터랑 과연 텍스트 데이터에서 어떤 변수를 뽑아내가지고 실제 매출 데이터랑 연결을 해서 관계 분석을 해서 관계를 밝혀보겠다. 덕분에 저는 이제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이제 얻게 되는 거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또 3자가 그죠? 객관성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치를 밝혀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뭐 굉장히 반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한 전 세계에 있는 모바일 폰에 대한 뭐 어떤 거든지 뭐 사람들이 떠드는 내용들을 긁어왔어요. 긁어다가 분석을 해서 가져다 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5개 나라를 제가 선정을 했고 6개인가요? 둘, 넷, 6개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분석에 5개만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매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온라인상에서의 그 텍스트 데이터는 이제 이 바이브 컴퍼니죠. 이제는 이 회사를 통해서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 부정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긍정, 부정만이 아니라 뉴트럴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한 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었었는데 그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그 매출 데이터를 제가 그때 자문하고 있었던 전자회사 어디로 얘기하긴 그렇고 자문하고 있던 그 전자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매출 데이터를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휴대폰의 그 매출 데이터랑 그 해당하는 폰에 관한 그 온라인상에서 어떤 텍스트 데이터 이걸 가져다 놓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예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2가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신제품이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버즈를 갖다가 온라인 후기를 갖다가 이 회사에서 4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긍정,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부정, 그죠? 전체 요 위에 있는 요게 토탈이고요. 여기 토탈 메시지 숫자고, 그다음 파란 게 이게 긍정 숫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positive buzz다 그래가지고 PB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빨간색은 이제 부정적인 이제 그 후기 숫자입니다. 그래서 negative buzz라고 해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TB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그냥 뭐 가게가 여기 있다, 뭐 무슨 속성이 이렇다, 뭐 이런 끝.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여기 표현이 좀 잘못된 요 이제 보라색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질문하는 거. 그래서 뭐 그 가격이 얼마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심사겠죠 이것도. 그래서 4가지로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원래 만들어 놓은 자기들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분류가 가능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배웠죠. 우리 좀 전에 우리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쪽도 2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사전을 이용해 가지고 했든지 어떤 쪽으로 했는지는 회사에서 이제 뭐 본인들이 노하우니까 공개하진 않은 상태고요. 어찌됐건 간에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이 온라인 상에서의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온라인 속에 이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뽑아내야 될 텐데 그 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치화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초기였거든요. 이게 뭐 꽤 됐죠. 10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뭐 빅데이터 이런 게 이제 뭐 크게 뭐 사람들이 알려지기보다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었고, 말이 빅데이터지다 거의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하던 시기였었는데, 분석하던 시기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이 가치를 검증한 연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다 놓고 이제 변수를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는 구전량, 볼륨. 다시 말하면은 이 전체 메시지 숫자. 어떤 t 시점에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구전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이제 구전이라는 용어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때는 워드 마우스가 이제 한참 메인 이슈였었고 텍스트 데이터가 저걸 보려고 했던 거니까. 구전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밸런스는 뭐냐면 좋은 얘기 많이 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긍정적인 메시지의 숫자가 전체 메시지에서, 이게 전체죠.
비중이죠. 예, 칭찬한 거의 비중. 심플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수는 뭐냐면 구전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구전 변동성은 뭐를 체크하려고 했던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차분하게 가는 게 있고 가다가 막 뿅뿅뿅 날아다니는 게 있겠죠. 그죠?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에 써보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었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신세계에서 야구단 인수하면서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자주 보고 있는데 뭐 이런 뭐 브랜드들도 있고 많잖아요. 스타필드다 해봐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동을 하는지 글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움직여. 근데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 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글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관심이죠. 관심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거랑 갑자기 한 번씩 왕창, 왕창 얘기가 나오고 또 조용하다가 또 왕창 얘기가 나오고, 과연 뭐가 더 좋은 건가? 제가 답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분석을 제대로 해본 줄, 다양한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많이 만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그 회사나 그 브랜드의 어떤 실적, 뭐 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거 데이터랑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괜히 어설프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저건 화폐가 될 수 없다. 왜? 뭐 변동성이 너무 커서 뭐 어쩌고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주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텍스트 데이터도 분명히 변동성이 크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저는 짐작으로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데이터 분석을 연결해서 검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닐까. 이거는 부정적인 이슈가 썼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결과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전 변동성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냥 요거 베리언스 분산 계산하면 되잖아요. 분산 뭐 계산할 거 있습니까? 그냥 함수 갖다 놓고 그냥 치면 바로 나오는 건데, 그죠? 하지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브랜드는 베리언스가 작아. 응? 근데 어떤 브랜드는 베리언스가 무지 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궁금해요, 진짜. 데이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쪽에 들어가 있는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들여서 까서 대조를 해보면 뭔가 이게 분명히 뭔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전 소스의 이질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위터도 있고, 여러분이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긁어서 볼 수도 있고, 뭐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또는 뭐 네이버에서 긁어서 볼 수도 있고.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아니면 뭐 트위터에서,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나온 게 지금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그럼 어느 놈을 이용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둘을 그냥 합쳐야 되는 거냐? 아니 웨이트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이질성이 높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세그별로, 그룹별로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이버 주로 가는 사람들하고 트위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지금 거의 안 돼 있어요. 이런 베리언스도 제가 뒤져봤는데 없어. 네? 그다음 이질성은 더 없어. 그래서 이 중에 3번하고 4번은 제가 이 연구에서 분석을 하다가 중간에 뺐어요. 왜 뺐냐면 뭐 별로 잘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 복잡해져서. 지금 있는 이 논문마다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 볼륨하고 밸런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볼륨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간에 썼다는 얘기는 관심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버즈의 숫자, 부정적인 버즈의 숫자, 그것도 아닌 것들의 숫자 다 합쳐가지고 그걸 토탈이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봤더니 그 당시 아이폰에 대한 그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갤럭시 S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갤럭시 S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때 두각을 나타냈던 그 회사죠. HTC라고 이제 대만 회사였었는데 대만 회사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밸런스, 아까 얘기했던 그 긍정의 비율입니다. 했더니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보시면 애플이건 뭐 갤럭시건 HTC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물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게 들쑥날쑥 하죠. 하지만 갤럭시랑 HTC는 긍정의 비율이 그렇게 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뒤에 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뭘 해봤냐면 매출 데이터 연결을 해봤어요. 볼륨하고 매출 데이터 연결해봤더니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볼륨하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 숫자, 토탈 숫자하고 매출하고는요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걸 본 건 자동차였고, 자동차도 굉장히 강했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기억으로는 코릴레이션이 0.6 이상이 나왔거든요. 0.6 이상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상관관계예요. 그거 보고 제가 결심을 했죠. 야, 이쪽 분야를 해야 되겠다. 왜? 이거 대박이거든. 수요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코릴레이션이 0.6이 나온다?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면 웬만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데이터를 또 쪼개서 봤어요. 쪼개서 봤더니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래서 일일이 보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 하나는 이 구전이 먼저 벌어지고요. 다시 말하면은 메시지들이 먼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출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글들이 나오는 경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다른 텍스트 데이터도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 똑같은 게 아니라 뭐죠? 요때 메시지들, 요때 텍스트 웹 텍스트들은, 요때 메시지들은 써보고 나서 평가한 내용이 아니죠. 써보기 전에 떠드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출시되기 전에, 출시됐는데 아직 안 써본 친구들이 막 말을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출시되기 전부터.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뒤에 이 매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매출될 때까지도 이거 조용했던 건 뭐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그런데 이게 출시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쭉 매출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쭉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글은 뭐겠어요? 이걸 A라고 하고 왼쪽을 A라고 하고 이 오른쪽을 B라고 해보죠. 그럼 A 쪽에서의 텍스트 데이터 속에는 무슨 얘기가 많이 들어있을까?
B 쪽에는 주로 어떤 얘기가 많이 들어있을까?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A 쪽은 말 그대로 인터레스트죠. 관심이죠, 관심. 관심을 갖고 뭔가 떠들어대는 거지. 야, 저거 이럴까 저럴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전기차 출시될 때 보니까 굉장히 그 글이 많아요. 근데 그 글을 보면 태반이 요런 글이에요, 요런 글. 이게 충전을 한번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뭐 얼마나 걸린대더라, 이게 몇 킬로를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 간대더라, 이게 실내는 이게 평탄화가 되어 있고 차박도 되고 캠핑도 갈 때 짱이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얘기들은 실제 그 써본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한 얘기를 갖다가 쓰는 얘기들. 그런데 또 어떤 인더스트리와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쓴 사람들이 주로 글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한 가지 레슨이 또 나오지 않나요? 뭡니까? 막연하게 그냥 모든 메시지를 긁어다가 하나의 통으로 넣고 그냥 분석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시점을 두고 분류하면 그 제품을 쓴 사람들의 어떤 후기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텍스트랑, 그 다음에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관심에 관한 텍스트랑, 이것도 따로 분류해서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수요 예측인데, 수요 예측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수업 때 우리 학생이 한 명이 데이터를 만든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저는 자동차나 휴대폰, 그 다음에 한 2개 정도 더 다른 걸 해봤었는데, 이 학생은 지금 영화를 갖다 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엷은 색이 이제 관객 수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이 이제 다음에 있는 블로그에서 겨울왕국에 대한 이제 볼륨이죠. 해봤더니 보세요. 굉장히 이 연관성이 높다는 게 역시 드러나죠. 그죠? 네. 이것만이 아니라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제가 본 그 데이터의 결론은 뭐냐면, 볼륨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 회사의 제품 매출을 이해하는데, 예측하는데, 또는 진단하는데 그 텍스트 데이터의 볼륨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굉장히 강력한 설명 변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봤어요.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매출 데이터랑 휴대폰인데, 그 사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다 가렸고요. 여기 보면은 이 까만색이 뭐냐면, 요 녹색부터 하죠. 매출이 녹색이에요. 매출이 녹색. 그런데 볼륨이 보니까 사전에 벌어지죠. 그죠? 쉐입이 비슷하죠. 이거 써먹을 수 있겠구나. 수요 예측하는데 뭔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그 빨간색이 우선 긍정인데요. 긍정 메시지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봐도, 이게 부정 메시지인데, 둘이 만약 반대로 움직여야 될 텐데 반대로 움직이질 않아. 다시 말하면 긍정하고 부정의 메시지 숫자가요, 지금 보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방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봐라.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아지거나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아져도 매출은 오르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으면 부정적인 메시지는 주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예를 든 것 뿐이고요. 실제 많은 웹 텍스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막 칭찬을 할 때 그러면 부정적인 메시지가 줄어드느냐?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반대로 움직일 것 같죠?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태반은 긍정적인 메시지하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같이 움직여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보면.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욕을 하는데 왜 칭찬이 또 늘어나느냐? 물론 아주 압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칭찬 메시지가 늘어날 때 부정 메시지가 줄겠죠. 그런데 분명 하나는요.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이만큼 움직일 때 얘는 요만큼밖에 안 움직인다 치더라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스위치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게 뭐냐. 그 당시 초기였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당황했던 게 뭐냐면 상식적인 선에서 자 볼륨하고 밸런스하고 어느 게 더 수요 예측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칭찬의 비율하고 그냥 메시지 숫자하고. 당연히 칭찬의 비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정작 분석을 해보니까 그 밸런스, 아까 얘기했던 그 칭찬의 비중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수요 예측하는데. 여전히 좀 껄끄럽죠. 네. 직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데이터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긍정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볼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을 해도 좋다는 거지. 욕을 해도 매출은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고. 욕을 해도 매출은 올라가요. 많은 경우에.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치명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데이터 분석을 잘못한 건가? 제가 그래프를 상당 부분을 일일이 그려봤어요. 근데 제가 그려본 그래프 중에 거의 80%는 그래요. 그렇고 과거에 했던 연구 중에 유사한 연구들이 좀 있길래 매출까지 보진 않았지만 분석을 해봤던 그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그 중에 태반이 역시 그런 유사한 반응, 그런 결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해석을 해야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게 제가 볼 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칭찬을 하건 욕을 하건 그거는 애증의 표시다. 관심이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매출은 올라가요. 관심이 있으면. 진짜 무서운 거는 욕도 하지 않는 경우죠. 진짜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칭찬도 안 하고 욕도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볼륨이 떨어질 때 매출이 떨어지더라. 그게 제가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묘해요. 이게 왜 그러면은 긍정적인 메시지 올라갈 때 부정적인 메시지 올라가느냐? 첫 번째는 관심이 많아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글을 올리는 거죠. 관심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걸 아니까 글을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가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맞아 부정적이야 라고 하는 쓰려고 하는 모티베이션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모티베이션과 어느 게 더 강할 거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반박하는 모티베이션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굳이 내가 그 로그인을 해가지고 막 글을 쓰고 그것 때문에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누가 또 부정적인 메시지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크게 보면 긍정과 부정이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예요. 물론 뭐 압도적으로 어떤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다 같이 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 그 예외적인 케이스죠. 사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뒤를 가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단순히 수요 예측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좀 이제 뭐를 하려고 했냐면 자, 요거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고 여기 이제 수요 예측 쪽인데 이거를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너무 방법론적인 거라서 제가 이제 그 아주 꼭 핵심이 되는 부분만 짜막짜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넘어가세요. 단순히 그냥 수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이 제품의 매출을 갖다가 시계열적으로 이제 예측을 이제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의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면
디퓨전 마들이라는 게 있어요. 디퓨전 마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가정이 뭐냐면 소비자들도 고객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남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객관적인 자기 본인의 그 어떤 객관이라면 본인의 주관의 근거에서 딴 사람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류하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확률이, 그러니까 이 신제품을 받아들이는 이제 속도가 이노베이터하고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하고 사실 여기 인플루엔셜이 아니라 이제 이미테이터인데요. 그 둘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요 P가 그 이노베이터들이 눈치 안 보고 받아들이는 속도고요. Q가 딴 사람들이 많이 사면 살수록 여기 FT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이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3월에 매출이 누적이 되잖아요. 매출이 누적이 돼서 이 값이 커지면 더 빨리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Q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눈치 안 보는 이노베이터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고 Q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요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뭐 수십만 보면 이제 사실 부담스러운데 이 모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특히 그 내구재 쪽, 뭐 가구나 뭐 이런 것들, 옷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살 때 그 내구재를 살 때 확산 속도를 이용한 수요 예측 모델로 가장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실제 기업체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수식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겠네. 요 P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의 속도고 Q는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사는 속도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P가 요 앞에 있는 요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P. 그다음에 요 뒤편 이 변곡점 뒤에서 이제 솟아오르는 이 힘을 이걸 Q라고 하는데 이 Q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점을 그러니까 포텐셜 마켓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M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줘요. 이 모델을 돌리면 근데 이 모델의 장점이 뭐냐면 매출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얘가 MPQ 값을 뽑아내줘요. 그런데 여기서 그 텍스트 데이터가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면 결국에 이 Q 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최대 시장의 그 가치, 최대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왜? P는 원래 남의 얘기 듣고 사는 게 아니니까 웹에서 텍스트에서 뭐라고 떠들건 간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Q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냐면 온라인 버즈가 Q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M도 이 온라인 버즈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수식이 막 나오는 거는 부담스럽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모델을 만들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온라인에 사람들이 막 글을 쓰면 어떤 브랜드에서 글을 쓰면 하나는 이 글 때문에 매출이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는 이 옷을 사람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는 이슈인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안 살 사람까지 살 것이냐는 거죠. 어차피 살 사람이 빨리 사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안 살 사람까지도 이 글을 보고 과연 살 거냐 나중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예를 얘기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나라별로 아시아 뭐 미국 뭐 UK별로 따로 이제 나라별로 잡아가지고 이 분석을 이제 쭉 해봤는데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시아 쪽이 훨씬 딴 사람이 글을 쓰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더라.
딴 사람이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뭘 사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글을 써도 그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더라. 예. 뭐 그런 얘기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미국이 좀 빨리 받아들이는 속도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고 UK로 나왔는데 인플루언스로 보면 영향력을 보면 아시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고요. 예. UK는 여전히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역별로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봤더니 이노베이터 계층에서는 긍정적인 버즈, 뭐 긍정적인 버즈 경우건 뭐 네거티브 버즈건 간에 기본적으로 봐서 이 이노베이터들 보면 아시아 쪽이 더 세고 더 빠르고 그 다음에 USA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아시아 쪽에 이노베이터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USA고 그 다음에 뭐 이제 UK고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만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온라인 버즈를 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글을 쓰게 되면 더 큰 게 뭐냐면 빨리 확산되는 거랑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랑 어느 게 더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디퓨전 속도 빨리 받아들이는 걸 따지면 긍정적인 버즈가 빨리 받아들이는 거에 더 빨리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버즈보다. 특히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크기보다는 스피드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막 얘기를 하잖아. 글을 많이 올리잖아. 그러면 그게 시장이 커진다기보다는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 사람은 사는데 더 빨리 사는 거죠. 그거를 분석한 게 이 연구의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수식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좀 빡빡하지만 인포메이션은 좀 의미가 있죠. 그죠? 이걸 이용하면은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는지 글을 많이 쓰면 훨씬 더 빨리 임팩트가 오는지 그 다음에 글을 썼을 때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기에 언제 어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할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수식이나 이런 건 빼고 결과만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나라 간에 그 글이 번져가는 것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아주 옛날 얘기지만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퍼져나간 그 루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K-팝이 보통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저 아시아로 퍼지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소녀시대 같은 경우 일본으로 넘어가서 아시아로 퍼지거나 아니면 뭐 태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퍼지거나 이렇게 퍼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강남스타일은 굉장히 특이해요. 강남스타일은 자료를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가장 먼저 초기에 떴던 게 대만하고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 근데 말레이시아가 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글이 막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미국이 막 더 떠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싱가포르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 노출이 된 거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너무 웃겨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저게 뭔가 그러고 들어갔다가 보고 막 깔깔깔거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터지고 나니까 유럽으로 쫙 퍼지고 거꾸로 아시아가 그거를 받아들인 케이스예요. 근데 그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예입니다. 이 5개의 나라에서 요거는 볼륨을 가지고 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막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UK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다 떠든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니까. 네. 그런데 캐나다는 영향을 잘 안 받아.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는 딱 붙어 있잖아, 둘이. 서로가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게 밸런스 가지고 해봤어요. 밸런스 가지고. 그러니까 칭찬하는 비율 해봤더니 미국에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레이시아도 빡 칭찬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UK도 올라가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싱가포르는 반대예요. 미국에서 막 칭찬하잖아요. 약간 시니컬한 그런 메시지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재밌는 게 볼륨을 가지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떠들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이트 뒤져가면서 본다는 거죠. 근데 평가는 다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싱가포르에서 막 이제 좋다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도 좋다 좋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좋다 좋다 했었을 때 싱가포르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뭐 왜 그럴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 아니니까 더 디테일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꽤 부국이죠. 뭐 미국 사람 좋아한다고 자기네 좋아할 것도 없는 거고, 그죠? 예. 그 싱가포르이 좋아한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야, 말레이시아 좋아한대더라. 그런데 말레이시아 좋아하는 거를 싱가포르 사람이 좋아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어떤 리스펙트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네가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꽤 흥미로운 결과들을 뽑아낼 수도 있다. 결론이 뭐냐면 이 볼륨과 밸런스만 가지고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외로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지금처럼 나라 간에 우리 요새 그 아시아 쪽 아니면 미국의 글로벌 마켓에서 마케팅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마케팅 활동 많이 하는데 그런 마케팅 활동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방법이 아니라 상당히 고급이란 말도 그렇고 좀 복잡한 분석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